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청와대라든지 또는 정치권, 여당과 경제부총리의 갈등이라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죠. 이번만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2008년 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재정경제부하고 이제 기획인사처가 합병해가지고 통합이 돼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출범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8대 이제 부총리, 부총리를 겸직한 건 2013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경제부총리 이제 그 경임한 게 2013년부터니까 예. 그만큼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의 이제 중요성 때문에 부총리라는 직함을 이제 중임하다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정권위에서 기재부 장관의 그 지위는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특히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책의 어떤 그 실세들, 네. 셀럽 인사들이 주로 이제 그 기재부 중요한 장관을 법 있는 맡으면서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그 국가의 경제 정책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타 뭐 노동 정책이라든지 네. 또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이제 수렴하다 보니까 예. 경제 정책으로만 이제 지향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경제 정책에 어떤 스탠스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는 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김동연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제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좀 갈등이 있다 예. 보니까 이제 사퇴하는 어떤 그런 그 배경도 있었는데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재부의 그 예산실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허투루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DNA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재정 확대를 좀 해라 하는데 잘 이렇게 수긍을 해오다가 이 기재부 같은 경우는 과거 셀럽 인사들이 경제 정책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기재부 위상도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엔 집행부서로 전락한 거 아니냐? 네. 더군다나 정부 소득 하위 7% 정해놨는데 정치권 인사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게 뒤집힌 거에 대해서 기재부의 어떤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는 한번 그 본인이 그런 어떤 과거에 했던 그런 내용 좀 불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제 내세우면서 조금 이제 그 반기를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네. 보면서 물론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김상조 교수하고 기재부가 한 축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네. 또는 당에 계셨던 분들이 네. 한 축을 그래서 이번에는 당하고 정하고의 저는 갈등이다. 정부라고 하면 기획재정부하고 청와대 경제팀. 청와대 팀에서는 경제팀과. 이제 그동안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했으니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늦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좀 고삐를 잡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홍남기 부총리의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면 그렇게 세게 나갈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뒤에 누군가, 근데 그게 아마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네. 추측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은 야당하고 여당 사이에는 굉장히 그 정책에서 치고받고가 많았어요. 네. 우리가 던지고 네. 그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던지고 받고 해서 사실은 그 민주당이 야당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다 본 그 집권 여당에 있어서는 네. 이 여론의 어떤 그런 동의나 어떤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에서는 다 주자. 그리고 이 그 신속하게 주자 하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그 정부나 그 청와대에서는 재정 건전성 뭐 이렇게 절차를 따져가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모양새가 난 게 당과 정 사이에 약간의 어떤 그런 전 의견 불일치라고 보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가 평소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뭐 예스맨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소신을 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 명목적으로 재정 건전성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예. 사실 이제 그 작년만 하더라도 그 부동산 정책 이슈가 됐을 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조금 반대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정부 여권이나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밀어붙이면서 본인의 뜻을 이제 굽힌 거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통상적으로 정부의 어떤 여당이나 청와대의 어떤 어떤 기조에 많이 이제 호응하고 이제 동의했던 그런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40% 넘어가는 거를 이제 변곡점으로 놓고서 그거 사실 재정 건전성을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40%를 기준으로 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왜 대통령 말씀도 왜 40%가 그게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룰이냐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기재부 내부에서 40%를 이제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아마 규정을 해놓고 그 선에서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그런 스탠스만 보더라도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게 올해 이제 적자 국채 발행한 게 이제 작년에 60조였는데 2차 추경까지 벌써 10조가 늘어가지고 70조 원이거든요. 요번에 벌써 10조 원 이상 늘어난 80조고요. 지금 3차 추경에서 한 20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한 100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 2월 달에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중이 한 26조 3천억 정도 되니까 그런 스탠스로 이제 뭐 1년 간다 그러면 한 158조 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국가 그 GDP 한 8%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38%였는데 46%가 되는 거예요. 올해 GDP 대비. 예, GDP 대비. 근데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뭐 어쨌든 명목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꼭 40% 지켜야 될 그 어떤 규제 때문에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부총리라면 전문 테크노크렛 아닙니까? 이런 분과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권력, 전문 테크노크렛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됩니까? 예. 선출된 권력의 지시를 이행하는 예스맨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6대 4로 테크노크렛의 말을 더 들어줘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예. 근데 코로나 이 사태는 준전시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이나 세계 경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서 쓰러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고 묻고 따지지 말고 지원하자. 특히 피해가 큰 업종에 지원하자. 이제 그게 우리 입장이었고 애석하게도 이제 정부 우리 입장이라는 건 미래통합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꾸.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네. 나니까 저도 이제 뭐 당에서 나오고 이렇게 네. 된 상황에서 예. 정부는 조금 좀 특히 저는 정부하고 여당하고의 예, 그 관계. 관계에서는 저는 여당에 좀 더 좀 무게를 던져주고 싶어요. 여당이 좀 더 주도권을 잡을 때 정부는 좀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시 상황에 마찬가지니까 재정 건전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 저도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현장을 예. 다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못 느낄 만큼 정말 현장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네. 회의 그만하고 현장에 가봐라.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적이고 어려운가.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좀 과감하게 좀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표를 던지고 네, 싶습니다. 이게 여당을 이 테크노크래시 조금 위기 상황에서 따라가야 된다. 우리 신세동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데 늘 예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공무원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없다. 선출된 권력을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늘공이냐 어공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테크노크랩 같은 경우는 계속 큰 문제가 없을 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집권 그 어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보통 그 경제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인사,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보통 이제 보수 정권은 그렇게 해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그 이제 그 조지 부시 때 이제 헨리 폴슨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문우신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다 그 골드만삭스 파트너를 했던 민간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정책은 정부 정책과 스탠스가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경제 정책 큰 방향을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밑그림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테크노크라트가 들어오시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전문 관료인데 평상시 예산을 잘 책정하고 주어진 일을 잘 하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그 미중유의 사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 철학에 있어서도 사실 정권과 얼마나 공유하는지도 퀘션 마크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정무 감각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보수 정권에서 이제 뭐 초이노믹스라든가 이런 어떤 독단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공유하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해왔던 비상경제회의를 이제 이번 주부터는 홍남기 부총리가 지휘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리더십 논란이 일다 보니 힘이 실릴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그 관계장관 회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총리가 주도하는 회의일 텐데 이게 몇 번 열렸는가 봤더니 15번 열렸는가 그래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수도 없이 그런 회의를 해왔어요. 따라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 그나마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참석하시니까 다들 귀 쫑그리고 듣지 네. 홍남기 부총리가 하면 저는 하나마나 유야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정권의 뜻에 입만 맞추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씀이야. 뭐 집권 초에 네.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죠. 지난 지금 3년 동안 이 정부가 이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왔는가?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나빠졌는가? 네. 경제적인 성과가 어땠는가? 일자리가 어땠는가? 하는 걸 보면 벌써 평점은 상당히 심각한 성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묻혀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문제다. 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정말 이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 못 쓰겠다? 저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서 코로나 사태는 조금 특단의 대책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 정책에 있어서 두 분의 조언 마지막으로 좀 한 분씩 듣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에서 가장 급한 게 수출하고 내수 진작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이제 뜯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민간 소비에서 마이너스 6.4% 감소했고 수출도 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4% 감소한 걸로 23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보조적으로 한 게 정부 지출 0.9%, 그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든지 민간 투자, 설비 투자 이런 쪽이 조금 보조를 해줬거든요. 결국은 수출하고 민간 소비를 살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2분기부터 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진지가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가 잘한 정책은 이제 그 36조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걸 조금 이제 더 늘리는 게 좋은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뭐 수출 보험료라든지 보증료를 이제 50% 감면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최근에 이제 뭐 기간 산업 중에서 자동차라든지 뭐 정유, 해운, 그다음에 항공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발표했잖아요. 예. 뭐 그런 쪽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내수 쪽에서는 고용 재난 그러니까 재단 지금 기원금 네. 이거를 긴급 재난 지원금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요번에 발표한 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그거 예. 상당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한 3개월 동안 50만 원씩 1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네. 한 3천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3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지원들을 확장을 더 해서 수출이라든가 내수 진작하는 데 좀 많이 이제 재원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숫자를 드려서 죄송한데 네, 네. 우리나라 GDP가 2,000조예요. 네. 2,000조의 GDP의 매출은 4배, 8,000조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거래되는 총 금액이 8,000조입니다. 근데 이 8,000조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저는 최소한 20%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럼 8,000조 20%면 얼마인가? 1,600조. 1,600조의 매출에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은 거예요. 자, 1,600조의 타격에서 정부가 얼마를 투입을 해야 이 충격이 좀 덜 하겠는가? 200조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1,600조의 충격에는 최소한 500에서 600조 이상의 자금이 금융이든 재정이든 투입이 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그 상처를 조금 아문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지원되어야 될 규모는 지금까지 나온 8번에 나온 정부의 지원책의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긴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날 수 없다. 투입해야 될 돈이 앞으로도 뭐 거의 100가량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많다. 예,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